그다음에 좀 맞춰줘요. 오늘 이번이 세 번째죠. 삼각. 우리 민주정신 생명연대와 전국민주일반도와 함께하는 다시 민주주의 시민강사.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리즈부터라는 게 우리 강사님이 대한민국 군 전문가시거든요. 특히 쿠데타, 여순 항쟁이라든지 등등, 5.18 등등.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랑은 인연은 제가 21살 때 처음 뵀어요. 처음 들었는데 그때 박사부터 1학기였대요. 그때 이미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백범 기념관에서 자원봉사할 때 백범 전집을 만드는 그 팀 중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뵙고, 그러니까 벌써 26년 이제, 와, 나이 많이 먹었다. 아무튼 26년에 21살에 제가 47이 됐으니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뵙고, 지금은 이제 조선대학교에서, 고향인 조선대학교에서 교양학부 교수님을 하고 계시고, 우리 서중석 선생님이라고 서강 성균관대에 한국 현대사 아마 탁월하신 강만길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분이 강만길, 서중사 뭐 이런 분들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옛날 성대 한성대 총장 하셨던 그런 분들 뭐 이런 분들 좋아하는데, 굉장히 그 선생님의 애제자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드렸어요. 또 오늘 또 하시고 바로 또 10시 20분차 타고 바로 또 광주 내려가시거든요. 오늘 많이 들어주시고 질문도 과감하게 이번에 군 개혁과 이런 걸 많이 얘기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박수로 우리 노영기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저 마이크 원래 수업 시간에도 마이크 안 하는데 그냥 마이크 없이 할까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뭐 저한테 주로 요구했던 강 제목은 한국 현대사 분이었는데, 대략적으로는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이거 다 하려면은 한 학기 내내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이제 원래 제 학위 논문은 요식이거든요. 한국군 창설과정이고, 저기가 어디냐면은 국군 준비대 전국대 대표자 대회 장소인데 지금의 육사입니다. 태릉.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양주였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기였는데, 저기가 이제 나중에 되면은 육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라는 거, 그리고 해방 직후에는 사실 식민지 시기를 극복을 하면서 우리도 군대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조직 중에 하나가 국군 준비대였는데, 저기가 미 군정에서 두 군데를 깨거든요. 하나는 학병공민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저 국군 준비대였는데, 저기가 전국적으로 제일 큰 조직이었어요. 촬영할 때는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군정에서 이제 그러한 건국 운동 말고 군대를 만들고 하는 운동도 있었는데, 그거를 탄압하고 그 저 두 단체는 확실하게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단체들은 이제 그냥 흡수를 하는 거. 물론 저기 출신들 중에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만든 사람은 이혁기라고 경성 제대를 다니다가 이제 일본군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영해버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의문에 아무래도 사라져버렸는데, 근데 그 사람의 절친이 또 누구였느냐면, 같은 교회를 승동교회라고 저기 있는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 같이 학병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연희정을 다녔던 김계원이요. 국정의 비서실장, 마지막 비서실장. 그 김계원이 저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한국 현대사에서 군대 빼면은 이거는 역사가 안 됩니다. 한국군의 현대사의 거의 주역이다시피 했고, 제가 딱 봤더니 대통령만 해먹은 게 30년입니다.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7년 조금 됐는데, 그리고 노태우 5년 딱 하니까 한 세대를 해먹었어요. 그 세 명이. 그 정도로 주역이었고, 뭐 이제
흔하게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불의의 공산 침략에 국가를 구한 영웅. 근데 50년대든 아니면 이승만 정권기든 박정희 정권기든 그 이후에 뭐 전두환 때, 노태우 때 적어도 하나회가 숙청되기 전까지는 한국 현대사에서 정권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직접 정권을 장악한 곳이 또 군입니다. 군. 그리고 50년대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에 여기 완전 파이프라인이에요. 여기서 국방비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후생이라고 있는데 군인들이 휴가를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복집이 원래는 국방비로 그 복집을 해야 되는데 군복 살 돈이 없으니까 나가서 돈 벌어야 돼. 미치겠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정희가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5.16을 했다라는 식으로 자기들의 군사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61년도에는 뭐 한국사에 거의 30년간 그 뒤로 해먹었고, 그래서 뭐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저는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 법무관들이 금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가 그때 MB 정부 때 한 번 했었는데 여전히 여기서는 아마 노벨 문학상을 타면 이제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한강 작가에 작별하지 않는다나 소년이 온다는 그래서 금서 아닌 금서 됐을 거예요. 국방부에서 사실은 그런 세계관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운데는 박정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박정희고 피스톨 저 74년도 8.15 때 총 들고 이렇게 쐈던 사람 정호실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차지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박정희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이낙선이라고 나중에 총무처 장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가장 육사 8기인데 이 두 사람 이제 박종규하고 이낙선은 육사 8기예요. 차지철은 육사 안 나왔습니다. 출신 아니에요. 공수부대 그냥 중대장 1공수였다는 중대장으로 왔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서 이번에 와 같은 계엄, 저도 설마 44년 전의 계엄이 다시 이번에 나올 거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을, 그날 늘 이제 여기 어디 강의를 가면은 계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냥 그날 다른 원고를 믿으라고 정신없는데 갑자기 인터넷으로 한 줄 딱 뜨더라고요. 비상계엄. 그래서 이게 뭐지? TV를 켜보니까 정말로 계엄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할 텐데 5.18을 경험한 광주의 사람들은 그날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엄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5.18을 경험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한국 현대사에서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아바르벨이라는 사회학자가 말했는데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으로 법과 제도가 작동이 안 되는 예외 상태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계엄이 뭐냐면 군인 민간사회의 통제를. 그래서 법상으로 보면은 입법권은 없어요. 계엄법에.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 자체는 계엄하려는 가 있어도 없는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사법권은 대부분의 군인들이 파견됩니다. 군 법무관들이 파견돼가지고 통제해요. 그 다음에 포고령 위반, 예를 들어서 계엄이 지속되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그 다음날 1교시부터 수업하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계엄이 지속이 됐으면 일단 저녁에 통금 시간에 술 먹다가 걸리면 군법에 의해야 돼요. 정직 흘러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방학 때 해외여행 못 간다. 그리고 프로야구 구단들 해외 전지훈련 못 가고 내년에 프로야구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른다. 그게 계엄이에요. 그리고 치안권, 그러니까 경찰이 담당해야 될 치안권이 군대가 담당하는 게 바로 계엄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면 이제 국회는 할 수 있느냐? 국회에 대한 침해를 못합니다. 법상으로.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개헌 포고물이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그게 법보다 우선합니다. 사령관의 명령 자체가, 군의 명령 자체가 민간사회를 다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입법, 상권을 다 통제하는 게 개헌입니다. 군이 민간사회를, 총을 든 군이 민간사회를 통제하는 게 개헌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정말 많이 개헌이 이루어졌어요. 제주 4.3 사건은 사실은 48년도 11월 17일 날 시작이 됐는데, 원래 그보다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연대장 이제 4.19 때 개헌사령관이었던 송영창이 해안 송로 5km예요. 거기까지만 안전지대고 5km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적성지대입니다. 군이 허락을 해야지 통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서 발견되었을 경우 5.1km에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사살이 가능하고, 실제로 중산간 마을은 그래서 불타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한 달 전부터 제주도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순 사건이 10월 19일 날 이제 딱 터지는데, 10월 20일 날 여수, 순천 이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는 워낙에 많이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말할 필요 없고, 4.19 혁명 때 유일하게 4.19 혁명 때에는 군이 발표를 안 했어요. 송여찬이 그러니까 코미디인데 두 가지인데, 한 사람은 송여찬이었고 한 사람은 조재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계엄사령관이었고 또 한 사람은 시도사단장으로 서울지구의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총을 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왜 막았는가? 그 사람들이 착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송여찬은 제주도에서 부연대장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학살자예요. 조잼이라는 사람도 여순 사건인데, 불의 산골에, 불의 온천, 지리산 온천이 있는 데가 산봉이거든요. 남원 넘어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정말 악랄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학살자예요. 그래서 대위에서 소령으로 올라갈 때 그곳에서 얼마나 잔혹하게 죽이느냐면, 한겨울에 그 추운 지리산에서 사람들 옷을 벗겨놓고 찬물로 이렇게 한 방울씩 튀겨요. 그리고 나서 곤충으로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서울지구에서는 굉장히 환영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이 허락을 안 해줬어요.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이 발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16은 저때 나왔고, 6.3은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해서 했더니 군 투입해버린 거죠. 그리고 10월 17일 날, 10월 몇일 국회 해산시켰고, 그리고 국무항쟁 때 135, 공수부대 중에도 제일 에이스 부대는 135거든요. 7공수부터는 약간은 좀 딸린대요.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그 부대들을 투입을, 부산, 서울이나 김포나 이런 데 있던 부대들을 바로 이 경기도에 있는 부대들을 그쪽으로 투입해요. 인근에 있는 해병대 한 개의 연대가 가긴 했는데, 그래서 상황이 20일이 되면은 부산, 마산 지역이 다 정리가 됩니다. 시민들의 항쟁. 그리고 이제 11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10월 27일 날 밤 4시에 비상계엄이 했는데, 제주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 지역계엄이거든요. 차이가 무엇이냐면, 지역계엄과 전국계엄의 차이는, 전국계엄은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보예요. 근데 제주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제주도가 빠진 지역계엄의 경우에는 계엄사령관이 내각의 경우에 장관. 그래서 내각의 통제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있는데, 직보라는 건 보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통보죠. 통보인데 그 차이입니다. 그게 하나 차이가 있어요. 제주도를 넣느냐 뺐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 10월 27일에 개헌령이 80년 5월 17일, 24일에 대해서 제주도를 포함하는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하겠다는 거죠. 개헌령.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우리 역사에서 국회에서 개헌 해제한 경우 딱 한 번 있었어요. 이번에 말고 그 전에 51년도 부산 정치파동 때 야당에서 이 개헌 해제 결의안을 했는데 당시에 이승만이 니들이 통과를 시키면 뭐해라고 하고 다음날 헌병대회에 연회에 주동한 국회의원. 그게 부산 정치파동. 그래서 해제 결의안을 비무시하는 게 이때 전시이기 때문에 비무시하면서 갖고 출근하고 있는 통근버스 임시 수도가 이제 부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짓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이었죠.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들 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 우리나라 역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잘 알려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영주는 초대 일본 참모 총장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 일본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이제 좀 불행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원래 대한제국 시기에 일본 유학을 갔다가 갑자기 얘과 다니고 있는데 식민지로 전락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의를 했다라고 해요. 뭐냐면 군사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겠다.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지대영. 본명은 지대영이고 가명은 이천천입니다. 과거 사령관. 푸른 하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형들은 그야말로 그냥 적이에요. 일본 육사 출신 엘리트 장교 중에 엘리트 장교. 군번 1번이에요. 1000 1번. 나중에 이제 대사도 하고. 최병덕은 전쟁 때 적이했던 사람.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사람. 그래서 날라가 버린 사람. 그리고 하동에서 죽은 사람. 원영덕은 이 사람은 참 복잡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출신이 뭐냐면 샌프란시스 의학전문학교 출신의 내과 의사예요. 그랬는데 만주군에서 군의관 뽑을 때 군의관 가가지고 만주에서 도대체 뭘 했는지 몰라요. 원어는 굉장히 잘한대요.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는 당연히 할 거고 러시아어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로 잘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군의관 출신이라 전투 경험, 야전 경험이 있어요. 정예보는 만주군에 너무 화려해요. 근데 우리 한국군에서 제일로 성공한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대 1인자가 안 됩니다. 2인자, 국무총리도 박정희 정권 때 자기보다 훨씬 후배인 박정희가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믿거나 말거나는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하게 어떤 분한테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인트가 빠졌다. 대통령 불려가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백서적은 백수를 누리시다가 지금은 대전 현충원에 갔는데 만주의 간도 특설대 그 유명한 악명높았던 거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김정일은 노태우 정권 때 국무총리를 했었는데 이승만 정권 때 국방장관했어요. 이승만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가운데서 미국. 근데 거기는 일본 육사 출신에 어디를 나왔냐면 공군 참모총장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자랑하는 에이스 전투기 조종사 싱가포르에서 미군이 격추했던 사람 영국이나 신현준, 김동아, 김석범 이 사람들은 다 만주에서 간도 특설을 했던 사람. 그럼 사람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지대영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은주하고 동기였는데 광복군으로 갔죠. 송호성, 최덕신, 이범석, 장준하, 김준혁 이 양반들은 다 광복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 양반들은 다 배제되죠.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제시기 때 제일로 했던 정부 수립 이후에 헌병대가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고등경찰에 덮치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전봉격이에요. 이 양반은
경성제대 출신인데 소년 분과였어요. 경성제대 재학 중에 고등문관 시험 저기 행정하고 사고를 다 합격했습니다. 딸이 누구냐면 전혜림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아버지 머리를 타고난 것 같아요. 그리고 노덕설은 자수선단. 그래서 전북도 뭐랬냐면 해방 직전에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장을 하고 있었어요. 서열이. 노덕술은 순사부터 시작해서 평안남도 도경찰부 보안과장을 그야말로 1년마다 한 번씩 진급을 특진을 하는 자수성가형 친입파. 이익금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김창룡은 이 사람들의 효용성을, 그러니까 이제 다 서로 경쟁하는데 헌병대는 원형독이 했고 실전을 경험하지 않았던 원형독이 이제 내가 살 길은 헌병대다라고 해가지고 헌병대로 가요. 김창룡은 뭐 헌병대 일제시기 때는 관동군 헌병대 출신이었다가 여기도 자수성가했죠. 독립운동가들 좌익들을 잡아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고등경찰들이 누구보다 그래서 서로 스카우트 합니다. 근데 둘이 경쟁해요. 이승만 정부 때는 이 둘이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56년 1월 달에 김창룡이 당시에 육군 특무대에서 육군 특무대장이었었는데 출근길에 자기 부하인 허태영한테 암살당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특무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가요.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빈소를 찾아갑니다. 이승만이. 그리고 나중에 장례 치를 때 또 한 번 가요. 백범 김구가 평소에 형님들 생활하던 백범 김구가 암살되었을 때는 장례식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대통령 자리가 비어있어요. 안 가요. 안 갔어요. 근데 김창룡은 처음에 가고 나중에 장례식 할 때 흔들리고 가. 그렇게 했는데 김창룡 암살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수사의 전문가들이라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특무대에서 잡아들인 사람들이 헌병대로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아는 걸로 한 명이 나서 다 보내줍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민간인 학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삼이나 여순이나 이렇게 할 때 계엄령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민간 사회를 통제를 하면서 군이 경찰을 압대를 합니다. 일단은 압도를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전권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법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어요. 절대. 법보다 총구가 먼저 있었던 게 계엄령입니다. 이번에 뭐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 출동한 병력들은 태업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조금 이따가 보시기로 하고 정치파동 때는 이종찬 이 양반은 할아버지 때부터 친일파인데 근데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참모총장 하는데 대통령 말 안 들어요. 장면 계열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이 전시인데 정치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모총장은 개입하지 않겠다 하고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저기 하는 게 누구냐면 이영문하고 박정희입니다. 두 사람인데 이영문은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사관학교 공공으로 체육대회를 할 때 뭐가 있느냐면 용문대 승마대회가 있었어요. 그게 이영문이에요. 기병장군 출신. 일제시기 때 해방 직후에 나중에 군단장 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52년인가 죽습니다. 근데 박정희하고 한때는 박정희의 직속상관 전투 작전 참모였고 박정희는 그 밑에서 과장하고 있었는데 박정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서 부산을 한번 쓸어버리자. 한계에 얻으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안 됐죠. 원영덕은 그냥 이승만 말 들어가지고 헌병대에서 국회의원을 납치를 합니다. 그게 그랬었고 뭐 이제 8월달에 대립이었고 정군이 육착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우인력 이후에는 한국사의 지배층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우인력 군사 쿠데타 할 때 군부가 나섭니다. 나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장면 정부가 무능하다.
근데 장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쿠데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불안할 때부터,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군 상층군은 무능한 사람들을 정군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결의를 합니다. 출동하기 전부터. 그래서 이미 4.19 전부터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총 들고 뛰쳐나와야 되는데 뛰쳐나올 시간도 없이 4.19 혁명이 터져버린 거예요. 예상치입니다. 미국도 그러다가 5.16 때가 되면 이제 뛰쳐나왔죠. 그때 미국은 항상 그렇거든요. 12.12 때도 그랬고 5.16 때도 그래요. 미국이 처음에 성명 유엔군 사령관이 꼭 성명을 발표해요. 니들이 왜 쿠데타를 일으켰느냐라고. 근데 미국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왜 니들이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지휘권을 이탈했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부대는 많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해병대예요. 해병대는 제가 생전에 최명신 장군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9월 한국군 사령관을 했던. 근데 9월 한국군 사령관은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을 그만큼 부대가 많았어요. 청명, 냉호 뭐 이런 부대들이 다 있으니까 전투병과를 파견했을 때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기로 했는데 해병대는 미 해병대 따라가요. 그러니까 버럭했대요. 그 당시. 그래서 다시 조정합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처음에는 작전 지휘권 이탈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 전에도 부산 정치파동 때도 이용문이나 박정희 같은 경우는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전시라 뛰쳐나가지 못하고 미국이 가운데에서 막고 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뛰쳐나가지 못하다가 때는 연기도 하고 뛰쳐나간 거죠. 그게 5.16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국병기관장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여기에 이제 별을 다신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유능한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별을 전혀 예비역 장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꼭 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대사예요. 대사. 해외 대사. 주미 대사. 정일군이 마찬가지였고 그러저러한 사람들이 다 가요. 아무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언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외교관들은 힘을 쓸 수가 없죠. 그게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외교관들이 전문적인 외교관들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63년도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재건 최고회의 소위 말하면 80년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보위가 어떻게 보면 이걸 모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권을 다 장악합니다. 뭐 혁명 공약은 한 6개, 국시로 방공을 강화하겠다. 왜 유엔 회원국도 아닌데 유엔 헌장을 준수하는지 모르겠는데 유엔 넣어요. 그리고 국회 일수하겠다. 그 다음에 자유경제 만들겠다. 통일을 위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나타나면 자기들은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다. 그게 이른바 혁명공학이었는데 국가재정체계회의는 5.16 직후부터 시작해가지고 63년 제3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하는데 한 일 엄청 많습니다. 일단 헌법 고칩니다.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강력한. 그리고 사법, 행정 다 장악해요. 7개 국가위원회에서 하면서 또 만든 게 뭐냐면 중앙정부. 이게 김종필의 작품이죠. 김종필의 작품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도 등장하는데 수방사. 이게 이제 수병사가 되죠. 나중에 수도경이 사령부가 되는데 이게 이거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특전사가 있어요. 이 두 부대는 미국의 작전 지휘권에 있지 않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5.16 직후에 미국이 빡쳐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김종필이 나서서 이 협상을 합니다. 미국과. 그러면 우리도 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걸 줘라고 해가지고 두 개. 하나는 수방사, 하나는 특전사.
그래서 쿠데타 할 때마다 이 두 부대들이 항상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감사원 신기원으로 있다가 감사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처음 출발은 박정희의 군대 인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만주군 인맥이 있어요. 만주군 출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사 5기들. 왜냐하면 박정희가 육사 이제 경기사관학교 5기생들인데 최명신, 김재춘 이런 사람들이 5기 출신이에요. 근데 이 5기들이 중요한 게 5.16 때 군대를 동원했던 부대. 실제로 동원을 했던 지역이에요. 8기들은 중령이라 동원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령이나 아니면 중장들이라. 그러니까 최명신 장군 같은 경우는 5사단 데리고 나와요. 휴전선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병력을 뭐 김재춘도 마찬가지고 육군단 참모장이었기 때문에 부대를 동원할 수 있지. 8기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부대를 동원할 수가 있는 아니 일개 연대장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 대대장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 부대 동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김종필 같은 경우는 계속 전국에 있어가지고 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병과가 아니에요. 근데 5기들은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북 출신들이 많고 장도영하고 붙었어요. 그러자 한 두어 달 뒤에 장도영과 5기들을 싹쓸이합니다. 일단 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날려요. 그 다음에 63년도가 되면은 이국 출신들, 주로는 만군 출신들이에요. 만군 출신들을 이른바 알래스카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싹 날립니다. 대신 누가 가느냐? 뭐 이제 이렇게 가요. 북시 하면서 광공한다고 해서 민족일보, 조영수, 최근우, 뭐 피학사들 유족회를 탄압합니다. 그리고 내자 동원한다고 해가지고 이 지하에 있는 사채업자라든가 이거 그래서 통화개혁했는데 실패 안 돼요. 그래서 차관을 들어옵니다. 부정축제자 처벌했다. 그러면 처벌했으면 이 시기에 부정축제자로 처벌되어야 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자, 언제 쓸게요? 재벌 중에 삼성 이병철. 이병철은 군대로 안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안 들어와요. 처벌당할까봐. 그리고 농업선 고리채 정리한다고 했는데 정리 못합니다. 방패 처벌한다, 이정대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들은 4.19 때문에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괜히 사람들한테 나는 깡패입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 저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느냐? 국토건설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제주도 가면 5.16 도로가 있거든요. 5.16 도로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원을 해서 노동을 시켰으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나중에 이런 사회 기풍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신군들은 뭘 하느냐면 삼층교육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치활동 장화법은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싹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윤보선은 사퇴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으로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윤보선이 빡쳐가지고 62년도에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하는데 여기에는 중앙정보부가 4대 의혹 사건이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는 증권, 주가 조작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새나라 자동차는 자동차, 현대자동차 없을 때니까 부품 들여가지고 조립했는데 이거 차익을 내는 거죠. 정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워커힐은 미군 휴양지였던 것을 불화를 하면서 부동산을 팔아먹는 거. 빠찡거는 일본의 유명한 빠찡거. 말 그대로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이거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을 먼저 하는데 이제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만군 출신들이나 소위 말하면 혁명 주체 세력들이 JP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니들이 이런 식으로 사고치고 우리의 뜻과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김종필은 잠시 동안 외입 당합니다. 외입. 13년대 중앙정보부장에서 잘리고 외입을. 근데 포기는 안 하죠. 두 사람만 포기해요. 육사 5기 중에는 최명신, 김재춘 그리고 이 김종필은 절대 박정희. 근데 김종필은 자기 조카 사위니까 절대 안 하고 두 사람은 모르겠어요. 최명신과 김재춘 이 두 사람들은 끝까지 안 걸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육사 5기나 8기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반려들 조금이라도 자기 뜻과는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똑똑하게 합니다. 박정희는 2인자 다른 목소리를 절대 허용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63년도에 사상 논쟁이 있죠. 여순 사건 때 민주당에서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자료를 확보를 못했는데 그 자료는 있었어요. 박정희의 과거가 드러난 남로당의 숙군 때 잡혀갔었고 뭐 사형을 선고받은 것도 아니고 명단 저기 한 것은 아닌데 남로당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부의 시대가 되고 군대의 시대가 된다. 계획 도표 이제 전국을 이렇게 개발한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네, 군인들의 특징이 박정희 시대에 그대로 기억합니다. 일단은 군대는 열심히 군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제, 상명 하복이고 통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탄압하고 금기의 시대예요. 겨울공화국이라고 양소구라는 시인이 시 썼다가 감옥에 갑니다. 시집이 탄압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조직사건, 인혁당 사건, 뭐 인혁당 재건 사건, 민족주의 비교 연구의 사건, 이거 64년에 나왔을 거고, 동백림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영로, 윤희상, 천상병, 이런 분들은 제대로 생활을, 이 두 분은 아예 조국을 등져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통영에 갔다가 윤희상 명확한 구경하면서, 아니, 그러려면 생전에 고향 마을이라도 들여오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두 분 다 그러셨잖아요. 이영모 교육이나 윤희상 선생이나 두 분 다 끝내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갔다. 그리고 이제 천상병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자. 수출 증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옛날 해마다 뭐가 생기냐면 수출 금자탑, 제도 중심지에 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 그래서 난데없이 전통 문화를 개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순신, 친일파 군인 출신이 이순신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쿠데타 자금은 이순신 충무공 기념사업에서 돈이 대졌어요. 진짜 김용태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박정희 정권 말기에 자주국방을 한다라고 하면서 방위 성금 막 걷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사일도 쏜다고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위로하느라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미군 철수 때문이죠. 자주국방은 의도가 있었는지 정치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풍화항쟁과 유신독재, YH 유역 사건, 김영삼 제명 사건이 되면서 결국 부산대 학생들의 시위로부터 풍화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마 삼공수여단일 겁니다. 부산 시내에 있는, 그러니까 5.18하고 풍화항쟁하고 차이가 뭐냐면 5.18 때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론 이제 차이가 있죠. 풍화항쟁 때는 금방 이게 이 진압이 되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취재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는데 5.18 때는 굉장히 많은 사진, 영상 이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장 남지 않은 사진 중에 하나가 부산 시내에 들어간 상공수여단입니다. 사건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무장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시내에 들어가서 이제 투입된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이제 그 부산대나 이런 데로 나갔습니다. 결국은 계엄령은 부산 지역에 됐고 미수령은 마하산 지역에 미수령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뭐 똑같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특정한 지역의 군이 통제한다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미수령 자체가 뭐 크게 개혁령하고 다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군이 일단 민간 사회를 이렇게 무장한 지금 통제하는 게 특징이다. 16 분기에 꼭 비상계획이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시기는 과도기였습니다. 유신헌법을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75년부터 만들어졌던 긴급조치 구호가 있었는데 그건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긴급조치를 싹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그걸 해제를 하는 게 되는데 긴급조치 해제는 12월 8일 날 돼요. 박정희는 10월 26일 날 됐는데 12월 8일까지 지지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헌법을 바꿔야 돼요. 근데 안 바꿔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냐면 대통령 선거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자 당시에 재현 인사들이 명동의 YWC에 의해서 위장 결혼식 사건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거든요. 왜냐하면 11월 24일 날 열렸는데 이 백규환 선생님이나 뭐 당시에 주동작품으로 분류되신 분들이 어디로 가는가면 서빙으로 가요. 계엄령이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보안사령부에 법무실로 가가지고 백규환 선생님은 가빌뼈가 터지고 혼절을 여러 번 할 정도.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고문, 그러니까 80년대 고문이 여기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11월 24일 날 발생했는데 군법회의에 기소가 돼요. 이분들은 포고령 위반이기 때문에 군법회의에 기소가 되는데 그 발표를 누가 하느냐면 12.12 이후에 신군부가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주를 받는 북계 남침의 근거로 활용이 돼요.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북계 남침론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통일주체 그 간접선거, 체육관 선거라고 하죠. 장충체육관에서 선거해가지고 체계화가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영험은 개헌하고 이거였는데 긴급조치 해제는 12월 8일 날 하고 개헌은 아예 지지부진하고 그런 상태에서 12.12가 터지죠. 여기가 장태환 장군이고 여기가 정병주, 김호랑, 소령, 그 당시에는 대위였죠. 대위였다고 그러는데 소령이었나? 소령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제가 군록을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어떤 자료를 봤냐면 이분들이 12월 13일 이후에 신군부에 의해서 보안사로 연행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자기들이 평가를 해놓은 게 이 장태환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육사 출신도 아니에요. 이분 종합학교 출신. 각종 장교. 근데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군인들 중에 대부분은 보안사에서 그렇게 털면은 원스트레이트듯이 인디안 기우제 짓는듯이 탈탈 털었는데 일단 술, 그 다음에 부정부패, 여자 이 세 가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부하들을 너무 힘들게 훈련을 시키는 장.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최고의 군인이다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나중에 평가하고 있어요. 그날 뭐 전두환은 10월 28일부터 등장합니다. 합수 본부장으로 중간 수사 발표를 해요. 그리고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일단은 정승화 연행을 하는데 장태환, 정병주, 김진기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경사령관이었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이고 김진기는 육군본부 헌병관이었어요. 누구를 잡았냐면 김재규를 잡았어요. 10월 27일 육군본부 벙커에서 김재규를 연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군인들이다 보니까 군인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참모총장하고 다르게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그 다음에 헌병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실은 참모총장은 병력 무업동원해요.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직할 부대가 별로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은 다르죠. 수경사령관은 밑에 있는 사단, 기계화 사단 실제로 탱크 부대 동원을 하려고 했었고, 영화 서울에 보면 나오는 마지막 장면은 거짓입니다. 그냥 수경사령관 필동에 있는 수경사령부에서 연행이 돼갔어요. 그거는 이제 영화의 극적인 요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정경주, 김진기 이 양반들은 원래는 뭐 하려고 했었느냐면 그런 성향을 하니까 보안사에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연희동으로 불러내요. 이 조홍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수경사 헌병감이었는데 별 달았다고 해가지고 후배 격리한다라고 해서 전두환이 자기는 한남동 총리공관으로 떠나면서 이 세 양반은 연희동에 있는 술집으로 불러냅니다. 근데 시간이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러던 찰나에 저기 어디냐 한남동 아니 전두환은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갔고 한남동 공관에서 사단이 벌어지자 이제 부랴부랴 군대에서 연락을 받고 복귀를 했죠. 근데 이미 그 상태에서 복귀했을 때에는 이분들이 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미 하나의 출신들의 문교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보안사의 감청부대가 다 감청되고 실제로 감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대 이동하는 것을 다 차단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30경비단 장세동이 단장이었는데 경복궁 안에 있는 태원전이라는 곳에 옛날 왕들이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직전에 있는 곳이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모의를 하고 있었죠. 거기에 유학성이나 황명시나 차기원이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자기들이 막 그 총리 공간으로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장태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군 선배니까 전화를 해서 이리 와. 당신이 이리 오면 우리하고 같이 혁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걸 석기록을 보안사에서 감청을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놨거든요. 근데 장태환 장군이 처음에는 선배님들 왜 이러십니까 하다가 나중에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내 부대에 와서 함부로 군대를 이동시키느냐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당신들은 적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항하다가 다 연행됩니다. 다 연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력을 동원을 하는데, 구사단 26연대는 휴전선 지키고 있었어요. 탱크 부대예요. 영화 서울에 보면은 경복궁, 유명한 사진들 12.12 이후에 탱크가 이렇게 경복궁 앞에 있는데 그 탱크가 이 26연대 탱크예요. 휴전선에 있어야 될 탱크가 경복궁에 있는 거예요. 후방으로 빼돌려서 쿠데타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냐면 12월 24일까지 있어요. 자기들도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인사가 교체가 되죠. 이성이 참모총장, 노태우가 수경사령관, 정의원이 특전사령관, 조홍이 이제 헌병감으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 주요 직책들을 자기 편으로 다 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특전사하고 수경사는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부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대들은 공통으로 쿠데타를 예방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수경사 부대 중에 방패 부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뭐 동원이 될 뻔했는데 안 되었던. 근데 그게 왜 방패냐면 이거부터 막기 위해서,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전복 활동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때부터 부대를 지휘관을 교체한 다음부터 충격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민주화의 봄,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봄이라기보다는 민주화의 봄이다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울 중심적이에요. 다른 지역들, 이런 데도 보면은 서울과 비슷한 상황. 물론 5월 19일날 서울역 시위가 있기는 했지만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그 당시에 사회의 직후하고 똑같습니다. 자유하고 민주주의 그리고 유신 때문에 긴급조치 때문에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요구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제2차 산업화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그리고 근데 신군부는 엄청나게 준비해요. 2월부터 충정을 합니다. 특전사, 수경사, 여기서는 시공운영하고 후방부대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군이 나서야 된다. 이제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군이 이러한 민주화 법의 요구를 직접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각기 따로 준비해요. 보안사령부에서는 여기는 핵심이니까 신군부의 핵심이니까 준비하고 중앙정보부는 대통령을 시해한 집단이니까 자기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요. 그리고 육군본부는 당연히 준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기 따로 군대를 동원하려고 작성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보안사에서 K 공작이라는 걸 합니다. 언론 대책관을 만들거든요. 문관 출신이 해서 하는데 여론 조작을 해요. 그래서 언론사 사주들하고 편집국장들을 만나서 난데없이 인간 이게 조선일보 기사죠. 너무 유명한 기사인데 우리 갑자기 사관생도에서 리더십이 어마어마하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는 몰랐는데 하게 돼요. 그리고 전두환은 이때 또 법을 어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안사령관하고 중앙정보부장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보부에.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해요. 물론 기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4월달부터 시작해서 5월달까지 그리고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정보보다는 돈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가짜뉴스 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꽤나 진설입니다. 근데 얼마나 코미디가 있냐면 80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열려요. 기억나시죠? 그 시절의 사건. 80년에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열려서 이 자본주의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도 안 갔는데 반면에 84년도에는 LA에서 할 때는 또 동물권이 나와요. 소련을 비롯해서 안 가죠. 근데 그 전해에 북한이 무슨 주장을 제안을 하느냐면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선수단을 구성해서 모스크바 올림픽에 참여하자. 공동으로 참여하자. 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덥석 물면 안 되잖아요. 쪽팔리니까. 그래서 역제안을 합니다. 뭘 하냐면 그걸 포함해서 남북한 총리회담을 하자. 적십자 회담을 하고 이산가족 문제가 가장 핵심이니까 그걸 하자 해가지고 2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격주로 한 주는 남쪽에서 한 주는 북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회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침을 조장하는 국회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총리회담을 위한 실부회담을 2주에 한 번씩 열고 있었어요. 2월달부터. 근데 남침한대요. 그러던 찰나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딱 해버립니다. 네. 이번에 12.3 계엄하고 거의 비슷하죠. 정치활동 일체금지. 근데 차이는 이거예요. 전국 대학 후견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왜냐? 일단 이제 5.17 국태파인데 이게 포고력이 10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호는 10월 27일 날 나왔었어요. 그래서 5월 17일 날 일단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합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군수기지 사령관이었던 안종훈 소장이 손 들고 유일하게 반대합니다. 44명 중.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했어요. 아니 계속 손들고 있고 하니까 국방부 장관을 안 시키려고 평소에 저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대책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해주는데 계속 손들고 해버립니다. 3천만이 전 국민이 합의할 때 군이 나서야 된다. 결국은 하지 말자 라고. 근데 그 뒤로 정호영,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강경하게 발언을 합니다. 결국은 백지 결의안으로 그리고 청와대에서 시국수습 대책위원회. 제가
그날 저녁에 열렸던 국무회의 가지고 맨날 특히 이제 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 선생님들 강의할 때 물어봐요. 학급회의에서 학생들 예를 들어서 반티를 만든다라고 할 때 시간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한 달 내내 한대요. 학급회의. 근데 이제 갈수록 좁아집니다. 중학생 되면 이제 일주일, 고등학생 되면 한 번. 근데 그러면 이 국무회의는 정치활동 금지하고 뭐 이러저러한 대학 휴교령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토의했을까요? 물어보면은 얼마나 토의해야 될까요? 학급회의에 비춰서 라고 하면 뭐 하루는 해야 되겠지 않을까요? 근데 정확하게 8분. 근데 이번에 기록을 세웠죠. 5분. 그 전에는 8분이었는데 신기록 달성. 차이. 첫째는 표절했고 월권입니다. 월권은 뭐냐면 의사들. 아주 사익서 쓰고 나간 사람들을 왜 복귀하라고 해요. 그리고 반헌법, 정치활동 금지랄지 반민주적인 것. 그리고 휴교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휴교령을 안 내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다르죠.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엄은 행정권은 군이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권은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군법에 의해. 민간인들을 처벌해서는 안 되는데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요. 그리고 입법권은 법에도 없는데 포고령으로 다 빼먹어요. 결국은 군이 철저하게 민간 사회를 통제를 하는 게 5.17 쿠데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뭘 하느냐? 여기는 어디냐면 전북대학교예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되면서 최초로 희생된 사람이 전북대 학생이었던 이세종이라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민간사회를 통제하고 뭐 하느냐면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정동영 이분은 전남대 복학생 대표였어요. 4.19 때, 63 때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다. 학교 잘려가지고 이제 복학해서 학교 졸업하시려고 했는데 또 다시. 그래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수배가 됩니다. 예비 공소도 했는데 5.18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랬죠? 김종필은 그냥 끼워팔기. 정치. 이 사람들만 하면은 민주인사들 탄압한다고 하니까 김종필을 끼워팔기 한 거죠. 그래서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 검열합니다.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이 5월 18일, 19일의 상황을 취재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보안대에서 검열을 해가지고. 그래서 빡쳐가지고 사직서입니다. 유명한 건데 우리는 사람이 개처럼 끌려가는데 단 한 줄도 실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부슬릅니다. 그게 이제 박화광이라는 기자가 처음에는 딱 붙여놓고 나갔더니 아주 왜 당신만 해라고 해서 다 기자회견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휴교령을 했는데 군이 진주를 했는데 제가 통계 한번 뽑아봤어요. 전체 병력 중에 대체 대학에 얼마나 들어갔고 국가의 중요한 보안시설들 국계 남침이 있으면 보안시설부터 해야 되잖아요. 관공서랄지 방송국이랄지 댐이랄지 뭐 한전이랄지 이런 데는 보안시설이니까 거기에 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병력의 7% 들어갔습니다. 1만 명 중에 2,000몇 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대학입니다. 심지어 강원도는 탱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채공수여단이 4개 대대가 있는데 한 개 대대는 충남대 대전 지역으로 들어가고 한 개 대대는 전북대로 들어가고 나머지 2개 대대는 전남대와 조선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세종이라는 학생은 당시에 전북대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당직 검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상수 옛날에 한나라당 대표였고 그 양반이 아마 전주지검 이제 막내 검사여가지고 당직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갔대요. 갔는데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최공수여사님이 공수대원들이 막아버렸대요. 현직 검사가 사망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예 접근도 못하게.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국회의원 된 다음에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맞아서 획 던져버린 것 같은데 그거는 밝혀지지 못했죠. 그래서 최초의 생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추모기가 있고 뭐 사망사고는 안 났지만 전남대와 조선대 등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대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공수대원들한테 조선대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있는 학교고 제가 졸업한 학교이긴 한데 시내에서 너무 가까워요. 바로 깨지니까 바로 온 것 같아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전남대는 시내에서 좀 멀어요. 한 3.5km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산되고나자 금남로로 진출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양반도 육사 8기 출신이에요. 전직해가지고 도경 국장인데 학생들 시위하고 있는데 쫓아버리라고. 그러니까 해산이에요. 해산. 근데 공수부대가 오후 3시 30분경부터 시내에 배치돼서 진압을 시작하는데 일단 목표는 체포 무조건. 그리고 총검과 공범이에요. 총검 사용했는데 제가 예전에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있을 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총검을 사용하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부인을 해요. 그래서 사진첩을 딱 보여줬어요. 자 보시라고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상으로 죽은 분들도 있어요. 희생된 분들도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거는 개인의 이탈이라고 하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최초의 희생자는 이 김경철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연이 어떠냐면 어렸을 때 귀가 멀어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지나가다가 밟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이 부위나 이런 거 보면 후두부부터 시작해서 등부까지 그러니까 온몸이 다 짓밟힌 거예요. 결정적인 사유는 뇌출혈로 인한 사망인데 근데 그 타박사 뇌출혈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양반은 온몸이 짓밟혀가지고 그러니까 벙어리 흉내낸다고 계속 밟아버린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시위 진압을 해서 공수부대원들의 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18일은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날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달라진 게 뭐냐면 장갑차고 헬기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폭력도 있는데 모욕입니다. 뭐가 있냐면 공수부대원들이 시민들을 연행을 했는데 옷을 다 벗겨버려요. 팬티만 입혀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리고 11여단이 서울에서 광주로 투입됩니다. 이미 시위가 확산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가지고 광주로 이동을 해서 이날부터 투입이 돼요. 그러자 4.19 때도 마찬가지인데 고등학생들이 제일 먼저 들썩들썩합니다. 아마 송영길 그 양반도 그 당시에 대동부의 사망원이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들썩들썩하니까 결국은 5월 20일 되면 광주 지역에 초, 중, 고 학교가 다 휴교 학생들 다 죽는다 시민들 나서라 하면서 이때부터는 시민항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수부대 장교가 발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김영찬이라는 당시에 고등학생 조대 부고 학생이 배를 관통당해요. 근데 이제 직접 선거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총알이 튀어나온 것은 맞은 것 같은데 장갑차 타고 했다. 그랬는데 보안사나 특전사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안사는 이미 확인을 다 해버렸고 근데 이분이 참 운이 좋았던 게 현장에 전남대 레지던트 의사 레지던트를 마치고 공중보건의로 가던 의사 선생님 응급수술 병원 셔터문을 열어가지고 응급수술 해서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네, 나중에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원광대 병원장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엄사 이런 데도 사실 파괴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505보안부대에서 관내 4개 파출소 파괴, 집결, 데모대가 세파이프 및 변곡화를 선택된 것으로 보아 특정 배후 조직에 의한 조직적이고 기동력 있는 데모다. 사실관계 다 파괴했는데 의사선생님 심지어는 의사선생이
이 수술한 것까지 다 파악하고 소환장을 날렸는데 요즘 같았으면 그 의사 선생님이 의사 못했을지 모르는데 이분이 그냥 섬으로 가버렸대요. 방조를 탈출해버렸대요. 그래서 운 좋고 직접 명령 체계 안에 있는 이군 사령부 그리고 전남부 계엄사령부였던 전투교육사령부 31사단은 이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료를 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강경한 명령, 이군에서 충정작전을 하는데 도시 게릴라에서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대별로 움직여야 된다. 전 병력을 가용해서 최대한 움직이고 바둑판식으로 바둑판 쪼개가지고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전면에 가듯이 해야 되고 기동 타격대 있어야 되고 한다. 그 다음에 10명 이상 집결 방지하고 편의대 여기는 이제 그 사복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이죠. 근데 참 웃겨요. 치명상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타격. 무슨이죠? 과감하게 타격을 하는데 어떻게 치명상을 안 입힙니까? 그리고 통금시간 저기하고 총기 피탈 방지, 선구활동 이것을 전달하고 하는 거. 근데 참 이상한 게 5월 20일 날 전교 사령관이 교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장수를 교체하는 것도 같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극락의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5월 20일 날 광주 관광호텔 앞인데 금남로 상가인데 이 차량시 하고 있는 거를 터뜨려서 저기 하는 거예요. 5월 20일부터 시민들이 수박꼭질합니다. 차량시는 이렇게 시작이 처음에는 택시만 보입니다. 근데 교통경찰이 해산시켜요. 그랬더니 이 버스, 트럭까지 이렇게 강지역 교통사건이 금남로까지 오고 이때부터는 시민들이 이제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공수여단이 집단 발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광주시청에 대대병력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시청을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전남대에 있는 본부중대에 지원 요청해가지고 기관총을 메고 그 거치를 하고 가면서 나가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냥 무차별로 발포를 해버린 것 같아요. 발포를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사진인데 광주역 앞에서 이제 공수부대는 상공수여단은 실탄 배분했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상급부대 2군 사령부에서는 실탄 통제하고 발포 금지하라고 해요. 이미 30분 전에 실탄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남도청 안에서는 공수부대원들한테 또 실탄 분배해요. 당시에 동아일보 기자하고 전남도지사가 그걸 봤습니다. 검찰에서 나중에 진술을 하거든요. 맞다. 자기들이 봤다. 그리고 이 시신은 다음날 상공수여단이 저기 떠난 다음에 전남대하고 광주역이 가까운데 광주역에서 전남대로 철수한 다음에 이 두 부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9시부터 일단은 지금의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 실탄이 없어요. 이미 군부대로 다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거하고 차량 들고 옵니다. 그리고 여성들 여기 이제 차명숙 씨 지금도 있고 전춘 씨 이런 분들이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경찰 추산으로 제가 봤더니 자료로 보니까 당시에 인구가 광주가 한 70여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10만 명이 금남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대치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뭘 하느냐 공소부대원들한테 일단 김밥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지금은 이제 초대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이 했던 당시에는 근무고 3학년 학생이었는데 이분이 그 시위를 광경을 구경하다가 공수부대원한테 물을 줬는데 얼마 뒤에 그 공수부대원이 총을 쏘고 그게 5월 22일 날 사망. 이건 이제 그 도청 앞에 여기가 공수부대원이고 여기가 시민들이고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면담을 했어요. 이 시간 25분 동안
사과하고 보상해달라. 8시간 석방하라. 핵심은 이겁니다. 정오까지 공수부대 철수시켜라. 근데 안 하니까 시민들이 빼온 장갑차로 돌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1 공수여단 병사 한 명이 죽습니다. 사실은 계엄군 장갑차에 후진하는 계엄군 장갑차에 깔린 건데 어쨌든 그걸 기화하려고 발포를 했어요. 애국가 올렸고 이때부터는 뭘 하느냐, 시민들이 이제 총소리가 나니까 다 흩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저격병들, 공수부대 특징은 저격병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준사격합니다. 이거는 당시에 광주지검에서 했는데 16시간대 도청에서 100m에서 300m 거리의 전시선을 설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군중들을 무조건 말합니다. 실제로 저격수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제일로 안타까운 죽음, 제일로는 아니죠. 안타까운 죽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남대 부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나중에 검만한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레지던트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는 조선대 총장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친정 어머니가 저 임산부의 시신을 조대병원으로 조선대 병원으로 가지고 왔다. 부검을 해야 되니까. 근데 부검할 필요가 없었대. 정확하게 이마처럼 중앙 관통이. 한 방의 총알로 총탄으로 임신 8개월이면 뱃속에 애가 있는 거예요. 애가 살아있죠. 그냥 꺼내고 살 수 있는 아이인데 엄마가 죽으면서 두 생명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더니 55명 이상 최소 이날 천상으로 사망을 했고 부상자는 셀 수도 없고. 근데 핵심은 명령자가 없어요.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정우영도 들어갔고 전두환도 들어간 것 같고 겸사령관도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미궁이고, 근데 두 개의 사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 5.18이 일어나기 전에 사북에서 함께 광산 동원탄자 노동자들이 그때 그 인근에 있던 11공수여단을 사실은 투입을 하려고 했어요. 광산이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공수부대를 투입을 시키려다가 상황이 일찍 끝나서 투입을 안 했는데 원주에 있는 하성한 교육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6월 항쟁 때에도 전두환이 저녁에 개헌하겠다라고 했었대요, 실제로. 근데 두 가지에서 하나는 뭐냐면 군 내부에서도 5.18을 경험하고 나서 군을 투입하는 게 어떤 의미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군 투입할 수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 왜냐하면 이때 계엄령 선포해버리면 다음 해에 올림픽 못 합니다. 하여튼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나가버렸고, 그 다음에 참모들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날 술 깨면은 전두환이 안 했지라고 하는데, 그때 나온 문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던 계엄 대비 문건이 사실은 전두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있느냐면 총 발포와 관련되어서 두 개 다 공통이 뭐냐면 발포를 하기 전에 먼저 계엄 사령부의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후 조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의 명령을 득한 이후에 하라는 건데 광주는 그러한 명령사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시민들은 무장을 했죠. 광주 인근에서. 왜냐하면 광주에는 총탄이 없어요. 그래서 화순탄광이나 뭐 이러저러한 곳에 가서 무기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계엄군은 16시 50분에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철수를 해요. 이때부터는 계엄군이 뭘 하냐면 이 경고문인데 당시에 계엄 사령관 명의로 됐는데 외곽을 아예 철저하게 공세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폭도, 저항은 폭동으로
그리고 자위권을 공포를 해요. 이날 이제 자위권이 등장을 하는데 군이 자위권을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이제 전남 도청인데 검은색 리본에 조기가 됐고 여기는 이제 22일 이후에 군이 철수한 이후에 공권력이 철수한 이후에 매일 3시에 이런 시민이 이대요. 그리고 여기는 전남 도청과 민원실 사이에 있는 임시 분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노제를 지낸 다음에 상무관이 와요. 근데 이 당시에 계엄군은 이렇게 합니다. 진돗개 하나 발령해놓고 무기 휴대 공세선 이탈 거부, 뭐 반항하면 체포, 반항자는 사살하고 강습 시도 시 사살하고 공세망 뭐 완전히 해야 된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실탄 지급하고 외곽 공세한 다음에 자위권을 발동해서 무차별 발포를 가능하게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 당시에 공수교육한테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고 했더니 당신이 군대 경험한 동안 제일 총 많이 싸웠대. 그리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남보라는 영화 하냐고. 봤죠? 그랬더니 남보가 이렇게 십자로 탄띠를 두르고 있는 거와 같이 딴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 정도로 실탄이 실제로 공수부정들은 제가 나중에 통계를 한번 뽑아봤더니 100발 이상씩은 쐈어요. 그 기간에. 그러니까 훈련 때는 부들부들 떨면서 쏘지 못했던 총을 마음껏 쏜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이 사건이거든요. 5월 24일 날 금강산에서 매복하고 있던 정교사 보병학교의 교도대가 조교들 뭐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총을 잘 쏴요. 근데 그 앞을 철수하던 발포해가지고 사상자가 10명이 죽고 38명이 장갑차가 박살나버렸어요. 최초로 광주에서 발포를 했던 11공수여단 장교가 장갑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장갑차와 함께 그 사람 죽어요. 최초 발포자. 그리고 병력들이 인근 마을을 수색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권글립이라는 청년은 마을 사람인데 마을 청년인데 손가락이 없습니다. 대금으로 찌르려고 하니까 손을 잡아가지고 손가락처럼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총상 김승우나 임명철은 총상. 그리고 주부는 겁이 나가지고 이 지하의 하수구으로 숨었는데 안 나오니까 거기가 되고 총 쏴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여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여기서 총맞아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이 이날 벌어집니다. 그는 이제 소탕 계획은 5월 2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진입하겠다. 육군본부에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참모부장이었던 박준식이라는 이 양반이 전라도 출신이에요. 전남 출신이라 자기가 고향 사람들 죽는 거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군복 입고 광주로 들어가는데 겁이 나서 안 들어가고 대부분 안 들어가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결국은 못 받아들이고 하는데 무력 진압은 안 된다라고 결사 반대를 하는데 합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 2시에 왜 그러냐면 미군이 있었어요. 24단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세하고 작전 지침을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 날 1시 이후에 실시하고 양민 및 계엄군 희생을 최소화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작전 문서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위를 위한 행진곡의 실제 주인공. 재편이 됐습니다. 비상소식 했고 술탄, 실탄, 기동 타격대 하는데 참 저기 하는 게 뻔히 죽을 줄 아는데 중고생하고 여성 또는 집에 가족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떠나라. 그러니까 일단은 중고생하고 여성들은 다 빼요. 가라고. 근데 고등학생은 안 가요. 그냥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많이 희생이 되는데 여성 중에는 딱 한 분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도청 안에 이렇게 이 상황에 평소에 그분이 이제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야학 비슷하게 다니고 있었는데 야학 선생님이 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진인데 M16 총그 M1인가? 그 총을 들고 이렇게 손들고 있는 기압받고 있는 그 여성 한 사람 만나고 어쨌든 이사를 하게 됩니다. 피면 분리하고 미국이 합니다. 작전은 원칙은 이거예요. 해 뜨기 전에 끝내라. 그래서 특공조가 맨 처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병사단이 들어가고 탱크하고 헬기 이게 국과수에서 전열 빌딩이거든요. 국과수에서 했는데 아마도 헬기에서 기관총은 아니었던 것 같고 누군가가 M16으로 장전하는 베트남전 영화에 나오듯이 헬기에서 쐈는데 일정하게 다 그게 245번이나 발견되었다. 저는 더 있다고 봤는데 근데 어쨌든 245라고 하니까 245입니다. 그래서 시민군은 M1과 칼빈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2차 세계대전하고 한국전쟁 때 썼던 거예요. 그리고 특수부대, 공수부대원들은 M16이에요. 이건 베트남전 때 썼던 거예요. 무기가 달라요. 사거리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걸로 밥 먹고 훈련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가 총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책에다가 그런 내용을 썼는데, 특수부대원들은 격투기 선수가 몽둥이 들고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초등학생이 나오는 전투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시민군이 공수부대원들, 이 특수부대원들이나 계엄군들에게 총을 쏴서 희생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 있어요, 한 명. 어떻게 된 거냐면 7공수여단이 퇴각하고 있는데 막 그냥 쏴버리는 것에 이 운전병이 맞아서 희생된 경우가 있는데 전남 도청이나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총을 쏴가지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걸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실제로. 격투기 선수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고등학생, 여기는 너무 유명한 도청 앞에 바로 있는 도청 담 안에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사상자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도청 앞에서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연막 서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가 전일빌딩이에요. 전일빌딩. 도청 앞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탱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날 10시에 회의를 하고 특공조, 공격조, 외곽 공세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경력이 동원이 되어서 예행 연습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공수여자는 광주공항, 11공수는 중앙마을로 이동해가지고 공시에 전화 차단합니다. 근데 그 전에 서울 중앙청에, 그 당시에는 중앙청인데 중앙청 숙직실에 보사부 당직실에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전남 도청에 행정 전화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전화로 아마도 제가 추측해보면 문상훈 열사 같은데 기름하고 물을 식수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식량. 근데 그게 딱 그 전화가 마지막이고 그리고 나서 차단됩니다. 그리고 작전이 시작되어가지고 1시간 만에 모든 상황이 다 끝나요. 5시 10분에 그리고 28분에 전남도 의대공항에서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아마 논문 서프라는 그 기자가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한 번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특공대도 나올 수 있는데 탱크가 18개가 들어옵니다.
그랬으면 저 18대가 탱크가 이 광주 시내에서 그리고 계속 위력시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헬기가 하늘을 떠다닙니다. 그게 위력시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80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에서 소년체전이 열려요. 춘천, 원주, 뭐 이런 데, 강릉 이런 데서 소년체전이 쫙 열리는데 원주는 야전군 사령부가 있어가지고 거의 몇 시간마다 헬기 뜨거든요. 근데 광주에서 이 소년체전에 참가했던 광주의 대표단 선수들이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어땠냐면 헬기 뜨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트라우마예요. 광주에서 이 헬기들이 무장 헬기들이 계속 5.18 기간에 떠돌았는데 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떠도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무 일 없었다는 게 28일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웃겨요. 여기는 이제 지금은 재현을 해놨는데 사실은 전역민들이 이렇게 총탄 자국이 많이 나옵니다. 차별을 발표해가지고 근무하던 도중에 그 총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출근하다가 전남로가 앞에서 무진중 부근에서 우체국에서 또는 여중생은 겁이 나가지고 도망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51만 이 정도 열흘 동안 열흘도 아닌데 사실은 20일 저녁부터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27일까지 불과 6일밖에 안 되는데 6일 동안 이 총탄이 있었대요. 1인당 40여 발 쏜것 공수부는 100여 발 이상씩 갔어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100발을 쏜다. 지금 책에는 뭐 대통령 있고 주연복 있고 이민진 사령관 있고 근데 보안사령관은 나중에 전두환이 이제 나중에 자기 인터뷰할 때 그랬거든요.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근데 이미 이때는 중앙정보부랑 하고 있어서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게 도청학 분수대인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제 분수대 트럭 택시로 다니고 분수대로 켜졌는데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분수대 좀 거다. 그냥 날마다 전화로 항의하고 어떤 분은 자기 실명을 걸고 우편으로 하는 거라. 이거 좀 거라. 지금 애도해야 될 기간인데 이게 뭐하는 짓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기가 효직공항 중인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망했는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5월 그날이 다시 오는 이라고 40주년 기념 전시회를 했었어요. 2020년에. 근데 코로나 획득 해가지고 제대로 열지는 못했는데 이 사진을 그대로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여중생 여기에 있는 국가꽃은 주인공이죠. 여기는 그 일본인 작가 도미야마 다이코라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제3세계 일본인 하나반데 광주의 소식을 전해 듣고 광주의 피에타 그 유명한 피에타라는 게 광주의 피에타라고 표현한 거고 이거는 홍선강학에게 대동하는 세상입니다. 계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수부대원들도 이게 7공수여단의 저기거든요. 지휘관은 나중에 전투상부인데 전투상부의 건의사항으로 뭐가 있냐면 앞으로 특수부대는 시민진화를 투입하지 말라. 거의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들도 자기들이 후방에 투입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후회하죠. 이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계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부분이 잘 보여집니다. 계엄으로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날 2021년 11월 24일에 두 죽음이 있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이권은이라는 분이에요. 원래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80년 5월 달에 광주에서 승려였어요. 스님이었는데 4월 14일이 5월 20일이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났던 5월 26일이 첫 파일이에요. 그래서 5월 18일 날 원각사라는 광주 시내에 있는 절에 나와서 첫 파일 행사 준비하려고 나왔는데 그 상황을 목도를 하고 시위에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5월 22일 날 총격에 이 허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평생을 몰핀, 마약성 진통제 몰핀으로 살아가시다가 근데 이분은 평소에 어땠냐면 검찰에서 그다음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88년 천인회 때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헬기 사고를 증언하시고 세 분이 중요하게 계시는데 한 분은 그 피터슨 목사라고 당시에 군대에서 선교사를 하던 목사님, 신내교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조비오 신부님 그리고 이분 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한 분은 기독교, 한 분은 천주교, 한 분은 불교 이 세 분이 공동댁에 헬기 사고를 목격했다를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됐느냐 이날 고통스러워가지고 고향마을 저수지에서 자살했어요. 그날 조금 있다가 전두환이 죽어요. 계엄이 되면 이런 상황이 좀 이야기가 두서는 없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노영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창군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부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12월 3일날 쿠데타가 제대로 성공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상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노영희 선생님이 이제 내려가시니까 질문이나 의견 군 출신들도 있으니까 이걸 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우리 교동기 뭐 특별히 물어봐도 됩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계엄이 이번에 터지고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임명하려고 군 장성을 소집해서 전군 지휘관회의를 진행했잖아요. 전 그때 국회를 가고 있었는데 근데 헌법대로라면은 장성들이 쿠데타에 반대하거나 적어도 시간이라도 끌었어야 했는데 신속하게 계엄사령관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두려움 없는 무적의 강군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런 데서 반대하는 건 참 무서웠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반역자들이 모의하면은 거기에 함께하거나 굴종하는 사람들을 장성으로 뽑아서 길러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다음 선택의 순간에도 적의 편에 설 텐데 그래서 군이란 조직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없을 수 없다면은 적어도 그 군의 인사들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체계라도 좀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건 고민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답해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군의 문민 통제가 일단 되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에서 군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 2억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실권도 없었고 일단은 미국은 국방부 장관이 순수 민간 출신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군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게 좀 실현이 되는 것도 제도로서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죠. 이 사람들이 뭘 배웠을까? 저도 궁금해요. 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예전에 제가 육사 생도들하고 같이 만난 기회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당신들보다 당신의 학교 선배들 이야기를 더 많이 알 거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 꿈은 육사에서 강의하는 거다라고 했었는데 두 개 다 실현되기 힘들 것 같고 육사가 근데 그거는 있어요. 자기들이 좀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교육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군이 왜 정치화 되는가에 대해서 근데 안 한 건 아닌데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또 뭐 질문과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게 궁금해요. 역사를 공부하셨는데 왜 하필 군 역사를 전공해서 박사까지 하셨는지 현대사가 할 게 많은데 사실 그게 좀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저는 그 책에다도 썼는데 제가 광주에 있다 보니까 질문이 단순했었어요. 5.18 때 왜 국민의 군대라는 군대가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냐. 그러다 보니까 5.18을 바로 하기는 좀 그렇군 것 같고 그 뿌리를 찾다 보니까 원래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창군기의 한국군의 특성이 무엇이었는가. 왜 군은 이렇게 자꾸 정치화되고 학살을 저지르고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나가고 있죠. 네, 이해했습니다. 여기 또 어쨌든 5.18과 관계됐다는 걸 또 저희 군인 출신이시니까 얘기해 주시죠. 저는 아까 처음에 할 때요. 하실 때 볼 때, 그러니까 그 당시 간도 출신들, 독립군을 잡는 그들이 이제 그대로 들어와서 군을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럼 아까 반대편에 보면 독립군들도 왔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쨌든 간에 헤게모니 싸움을 분명히 했을 것 같고, 거기에 독립 쪽에서 하는 밀렸으니까 아마 그들이 다 잡았겠죠? 근데 그게 아마 그것 또한 생각해보면 이 순간에 뭐 이런 거 비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계기가 어쨌든 한쪽으로 그냥 쉽게 밀려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계기가 있었으니까 밀려났겠죠? 그게 초창기에는 일단은 미 군정이 쓰기에는 제일로 편한 게 만군 출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백선엽이라는 사람은 백수를 누린 분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20대, 30대밖에 안 되고 실전 경험도 많고, 근데 독립군은 기본적으로 40, 50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니까 분단이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길을 그분들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분단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분단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이승만이 보기에는 그 간도 특설대가 제일로 좋아요. 썬더키가. 사용하지. 네, 한대본 전하고 마무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또 하나. 이번에 왜 실패했을까요? 이번에 저는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인 걸 물어보신다면 핵심은 첫째는 일단은 국회로 달려가는 국민들의 힘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로 어쨌든 일사불란하게 가는 야당도 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과하는데 거기에 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휘관들하고 다르게 707 부대원들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무슨 군대고 오와 열도 안 맞아. 걸어가요. 뛰지도 않아. 유리창을 깨는데 화분은 옆에가 날라나요. 안 막아야지. 그러니까 작심하면은 제가 알기로 707 부대원들은 20-30명만 가지고도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대들은 늘 훈련했던 게, 제가 만약에 거기에 투입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대원들의 역량으로 봤을 때는 지붕에다 떨어뜨려 놓고 그냥 레펠 타고 전위령으로 바로 들어가죠. 굳이 사람들과 그렇게 만날 필요도 없이. 근데 그 모든 것들도 안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날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날밤 새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은 두려워.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거리에서 어떤 충돌이 벌어져가지고 누군가가 다쳤다라고 한다면 그건 5.18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근데 서로 자제했던 것 같아요. 국민들도 자제했고 군인들도 현장에 출동했던 707 부대원들도. 그래서 제가 이제 모 방송에서 어저께 인터뷰를 해서 그 PD가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이런 의견들과 707 부대원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고 했어요. 현장에 출동한 병력들까지 할 필요는 없다. 지휘관들은 물어야죠. 그거는 계급상의 무게가 있으니까.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부대원들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간 건데, 그리고 최대한 잘 태워간 건데 거기까지 늘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될까요? 네. 그럼 같이 여기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맛있는 걸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가시죠. 제가 다 챙겨가지고 벌칙까지 챙겨주세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